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높겠고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강원 영동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전라북도 도청에서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임명한 정치인 출신의 한 간부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최근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사용된 이 업무 추진비 액수가 단 넉 달 동안 60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황당한 건 전북 도청의 처분 결과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지만 이거 용처를 밝히지 않는 쌈짓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이걸 아예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검찰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당 업소의 영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쓴 돈의 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건 구린데 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도 국가 보조금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세금으로 쓰여지는 모든 돈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세금 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 이사님. 네. 요즘 그 챗 GPT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화제더라고요. 이게 네. 인공지능인데 정말 대화가 된다면서요. 대화가 되는 거 정도가 아니고 무슨 뭐 논문도 써주고 시도 쓴다고 그러대. 네. 어떤 겁니까? 요즘에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 그러니까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가입을 해가지고.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검색창에 뭐 어디 뭐 오늘 날씨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FMC를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FMC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FMC를 뭐 구글이나 저기 뭐 이 녹색창에 딱 쓰면 그 이 링크들을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지. 그중에 내가 골라서 들어가죠. 아니면 뭐 저기 지식인에 누가 올린 거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앞에 그냥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FMC가 뭐야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걸려요. 바로 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몇 초 후에 이제 그 우리 바로 앞에 채팅하는 것처럼 FMC가 뭔지를 서술형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FMC는 뭐 1년에 뭐 8번 정도 열리게 되고 거기서 뭐를 하고 뭐 금리 결정을 하고 통화량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몇 명이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해서 몇 번을 걸쳐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친절하게 이제 대화형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생성적 사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미리 인공지능 데이터 있잖아요. 이 챗 GPT에다 입혀요. 수많은 이제 그 변수들 미리 학습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학습시킵니다. 옛날 그러니까 알파고가 네. 바둑 기보 익히듯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예. 계속 익히는 건데, 근데 알파고랑은 약간 차이점은 알파고는 이제 바둑에 특화된 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좁죠. 예. 반경이 좁아요. 얘는 그러니까 알파고는 넌 바둑만 해. 예.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 챗 GPT는 바둑이 아니라 그냥 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죠. 넓은 정보를 다 커버하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작년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문제를 갖다가 얘한테 붙였더니만은 3분의 2를 맞췄다는 거야. 네. 그것도 6분 만에. 이게 그 챗 GPT라는 게 그 만들면서 오픈 AI라는 예, 이름의 오픈 회사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오픈 AI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가 이제 사실 예전에 예. 그 일론 머스크 있죠, 테슬라. 예, 예. 일론 머스크랑 이제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이제 예. 같이 만든 기업이고 예. 여기가 돈 벌려고 만든 회사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예요. 아, 상장 회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영리예요. 비영리? 예, 비영리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때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걸 만든 목적이 좀 약간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기여하고 싶다. 예. 그런 목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영리는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예.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좀 투자했다고는 하는데 예. 그게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예. 우리 일반 투자자가 오픈 AI에 직접 투자하기는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여기가 비영리인데 지금 12월에 이거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네. 한 2달 운영하다가 이제 유료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제 유료로 바꾼다. 근데 그게 이게 안 바꿀 수는 없는 게요. 뭐 제가 여기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유료하면 또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그렇죠. 이런 예, 인기 있다가 유료 갑자기 해서 없어진 서비스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챗 GPT를 좀 이거 쓰려면 단어 하나를 만드는데 0.0003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명이 하루에 10번만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쳐볼게요. 100만 명이. 한 달에 300만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왜 드는 거? 전기요금 들어가는 아니 건가? 전기요금이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걸 이 뽑아내야 된대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좀 꽤 많이 드나 봐요. 근데 이게 보통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내가 답하면 바로 몇 초 안에 그냥 답을 해주니까. 근데 이거 유지하는 비용이 꽤 많은데 지금 2억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억 명 사용자가. 근데 이거 2억 명이 만약에 무료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비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월 한 20달러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들은 있는데 미국에서 한 그 미국의 그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20달러가 아니라 더 많이 해도 무조건 쓰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어떤 한 중개업자가 침실 4개짜리 주택을 온라인에 등록하려고 소개글을 예전에 자기가 썼잖아요. 그렇겠죠. 이걸 챗 GPT한테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5초 만에 해줬대요. 5초 만에.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는 거. 글 있죠. 이 뭐 아파트나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챗 GPT가 그냥 5초 만에 이걸 이제 대신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 20달러가 비싸진 않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난 비영리 회사라는 게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그 오픈 AI라는 게 창업주가 누구라고요? 아까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랑 이제 링크드인의 창업자가 같이 공동으로 창업했다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이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면서 이걸 비영리로 다 비영리로. 저도 그래서 처음에 내용 찾아보고 비영리?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좀 놀랬거든요. 아니 이게 어차피 그 영리 회사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달러가 아니고 200달러라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번호표 받고 들어가 있는데 상장하면 엄청난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비영리로 그때 그래요?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적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이 대중화가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돈을 엄청나게 좀 쏟아붓고 있죠. 인공지능이 사실 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데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먼저 내놓은 거고. 근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좋아지는 거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개인들이야 뭐 지금 그냥 뭐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는 있죠. 좀 번거로워도. 근데 가장 좋은 건 아까 부동산 여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되면 음성으로 만약에 탑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에
예. 그럼 이제 내가 이 차랑 대화를 하면서 예. 원하는 목적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행사들도 좋죠. 예. 리스트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저가 상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예. 챗 GPT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좀 저는 좀 쓰임새가 많지 않나. 예. 사람이 이걸 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번거로운 일들을 챗 GPT가 그냥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거죠. 예. 저비용으로. 그런 면에서 소비자 대상보다는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좀 B2B라 그러죠. 예. 기업형으로 좀 이게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나. 비용을 줄여주잖아요. 예, 예. 그런 쪽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하여튼 뭔가 뭐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은 네네. 모든 새로운 산업을 갖다 혁신을 일으키잖아요. 그거는, 우주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를 남들이 야 그거 되겠어 하는 걸 갖다가 로켓도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착륙을 하잖아. 이 사람이 굉장한 인물은 인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리고 그걸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화가 이제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네네. 대중화가 이제 우리도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 유로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20만 내면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산업이 이제 여기서 막 그 태어날 텐데 아까 B2B라고 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은 그게 일반 개인한테도 다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 산업이 새로 이게 혁신 산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야 그럼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 AI를 위한 그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증설되겠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크게 되겠는데? 라는 생각 먼저 들거든요. 실제로 맞는 게요. 이 챗 GPT가 작년 말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엔비디아 주가 올라간 게 그거랑 연동이 돼요. 왜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1위거든요. 거의. 그렇죠. 전문으로 잘 만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CPU보다는 GPU라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우리 CPU는 이제 보통 인텔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 CPU는 성능이 엄청 똑똑한 그 친구라고 친다면 CPU는 뭐냐면은 하나에 한 문제만 풀어요. CPU는 아니면 GPU는. 그러니까 CPU는 하나에 한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걸 잘 풀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애인데 GPU는 약간 좀 덜 똑똑은 한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계산해 버려요. 여러 문제들을 자기가 한 번에 다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똑똑하게 푸는 게 아니고 그건 CPU고 GPU는 여러 개를 동시에 풀어요.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이제 한 번에 그 연산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자율주행차에 GPU가 들어가요.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챗 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조합해서 결과를 내줘야 되니까 CPU로는 좀 어렵고 이 GPU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라 그러죠. 엔비디아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메모리가 안 들어가고요. 이 고성능 반도체 있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챗 GPT가 만약에 엄청나게 쓰인다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반도체가 들어가면 안 되고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굉장히 이건 또 비싸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한테는 굉장히 좋고 실제 그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이제 뭐 분이 거기 참석하신 분이 물어봤나 봐요. 거기 IR 담당자한테 요거 챗 GPT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실제로 유의미한 좀 수요 창출이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 이 산업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은 아직까지만 예전까지 알파고 나올 때만 해도 저거야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바둑에서나 특화된 사업에서 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려면 우리 세대는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산업으로 왔네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년에 또 GPT 지금 3번째 버전이거든요. 3.5 버전인데 이걸 더 업그레이드한 4번째 버전을 또 내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이 GPT의 좀 단점이 뭐냐면 21년도 데이터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대요. 옛날부터. 그럼 그 후에 최신 데이터가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업데이트 할 거고 지금 아직 실시간 업데이트는 잘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날씨 어떠냐 그러면 이거 실시간 데이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넣겠죠 앞으로. 그래서 좀 보다 진화된 모습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의 그 혁신 산업에 대한 그 어떤 그 능력, 잠재력 이런 거는 정말 넘사벽인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뭐 우리 해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도 해요. 일단 이거?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예요. 예.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상반기에 이와 비슷한 서비스 하나 내놓겠다. 챗 GPT하고 비슷한? 서치 GPT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거기 이제 최수현 대표가 직접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검색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가 검색하는 주로 키워드인데 이건 이제 약간 대화형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 네이버도 이미 하이바 클로버라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하이바 클로버예요. 하이바? 네, 하이바 클로버로 이렇게 하이퍼. 하이퍼 죄송합니다. 이름이 하이퍼. 네, 하이퍼죠, 하이퍼. 네, 죄송합니다. 나 이거 군대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하이버가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네이버가 21년도 5월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 같은데 좀 기대는 해봐야죠. 이제 한국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챗 GPT 단점이 영어로밖에 안 돼요. 아니 한국어로도 하던데. 근데 영어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해석을 한 거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네, 한국어로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서비스는 아마 네이버가 이제 다른 걸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그 GPT가 뭐의 약자예요? 이게 제가 약자까지 제너러티브 뭐라고 쓰니까 생성형. 그거 모르실 줄 알고 저도 제가 이미 찾아봤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궁금해갖고 지가 제너레이티브 일반적으로 그냥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훈련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성적 사전 학습이라고는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난 척하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에 그 영 이사님 출연하셨을 때. 네네네.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했었잖아요. 그 특이하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2월 언제까지? 2월 24일까지. 네, 아마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19만 원에 공개적으로 다 매수하겠다 우리가. 네네, 매수하는 이유는 목적은 이거 다 그 지금 상장된 걸 상장 폐지시키고 그냥 그 개인 회사처럼 이제 그 만들려는 목적이다. 그죠. 이제 단일 주주가 되는 거죠. 사실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좀 독특한 케이스다 했는데 그 기사가 좀 나온 게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자녀들에게 그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좀 물려주려고 이런 그 방법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된 편법 증여 의혹이 지금 나왔어요. 네네. 이런 거 경제쇼에서라도 계속 좀 물고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뭐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인 게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설명해드리면 전환사채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환사채가 뭐냐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원래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 그래서 금리가 되게 낮죠. 나중에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제 채권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0,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뭐 7,000원이나 8,000원 이제 발행가를 해가지고 당연히 주가보다 낮아야 되겠죠. 현재가보다.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콜옵션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걸 이제 여기도 지금 아마 그 제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전환사채를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대주주라고 쳐볼게요. 경제수출 제가 대주주고 기자님한테 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뭐 발행을 해줬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대주주죠. 대주주고 회사가 발행해서 이제 전환사채 소유권은 기자님이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40%를요. 이게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면 기자님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 100 중에 40%를 나한테 넘겨라. 그게 콜옵션입니다. 그러면 40%를 주셔야 돼요, 저한테.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도 처음에 그때 발행할 때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최규욱 회장이 그때 40%를 200억 원 어치를 받았습니다. 200억을. 콜옵션을.
그래서 콜옵션 받아서 이 콜옵션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전환사채 받은 거예요. 예.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죠. 행사를 하면 주가 올랐을 그렇지. 때 막대한 차익을 또 내겠죠. 지금 19만 원까지 폭등했으니까 네. 엄청나게 이익이죠. 그때가 200억 정도니까 네. 지금 이거 가치가 한 900억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80억. 예. 예. 이거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예. 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시비를 이 예. 전환사채라고 그럽니다. 이 시비를 예.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이 콜옵션을 예. 이제 자녀들한테 이걸 이제 준 거죠. 애들 둘한테 100억씩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가격이 아마 13만 원대 예. 콜옵션을. 콜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준 건 아니에요. 그때 콜옵션을, 당시에는 예. 13만 원이었었으니까. 예, 13만 원이니까 예. 요거를 이제 준 거죠. 예. 예, 준 건데 이게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번에 그 공개 매수를 하는 주체가 예. 사모펀드인데 예. 사모펀드가 이거 공개 매수하려고 특수 목적 회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름이 UCK 컨소시엄. 여기가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된 거죠. 예. 이 회사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합니다.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W라고 네, BW라고 하는데 이제 주식이죠. 주식 같은 거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그 보장된 신주를 건데 받을 수 신주 있는. 받을 수 있죠. 예. 요청을 하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그 이 자녀들한테 이 금액이 한 77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를 받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전환사채로 바꿔줬구나. 바꿔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환사채 콜옵션은 이 여기 사모펀드가 가지고 가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전환사채를 행사하면 아. 이 UCK 컨소시엄은 이제 지분을 당연히 가져가게 되겠죠. 아. 오스테인플란트. 그 대신에 여기 자녀분들은 UCK 컨소시엄 지분을 갖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중간 과정이 복잡하긴 좀 한데 네. 200억으로 그러니까 그 저 오스템 임플란트 그 대주주가 이걸 받아서 예. 이걸 갖다가 자녀들한테 주는데 예.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980억이 됐으니 예. 한 700 몇십억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다 합치면 770억 정도가 세금만 내면은 그 뭐 그럴 수도 있는 세금만 제대로 예. 내면은 증여세나 뭐 양도세 같은 걸 제대로 내면은 예. 근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 거쳐서. 보면은 세금을 뭔가 안 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가장 위에는 예. UCK 컨소시엄이 오스템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UCK 컨소시엄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되게 이제 이걸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녀분들이 일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좀 의혹이 생겼던 게 뭐냐면 지분을 양도한 이 콜옵션을 양도한 시점이 공개 매수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결정 이틀 전에. 1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식 급등했었는데 바로 급등했죠. 근데 그 이틀 전에 이제 이걸 이제 그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이거 편법 증여 아니냐. 그러면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냄새가 좀 나네. 네, 그래서 그렇죠. 요 어쨌든 부분, 그러면 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됩니다. 그게 네. 증여세든 양도세든 세금만 제대로 내면 이제 되는 거고 네. 뭐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경제쇼에서 이걸 한번 좀 계속 네. 여미사님이 좀 지켜봐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세청에서 세금 제대로 걷는지 이게 왜 좀 이슈가 되냐면 이게 그 전환사채는 당연히 네. 예, 뭐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콜옵션 있잖아요. 네. 전환사채 옵션이 콜옵션은 이제 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열거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대상들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거에 포함 안 되면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가상화폐도 양도세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콜옵션도 안 적혀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양도세 뭐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거네.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19만 원에 예. 가격이 정해진 거 아니냐. 예. 넘기기로. 그러면 이건 당연히 파생상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열거주의에 의하면 이 전환사채 콜옵션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전환사채 콜옵션도 어쨌든 그게 자산의 당연히 그죠, 현금화가 예. 되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양도세 그러니까요. 포함을 법의 허점이네 그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열거주의에 거기에 안 들어가 그러게. 있으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오스템 오너가 뭐 그 1년 전에 횡령 사건도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 한번 좀 계속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의 이 배터리 소재 이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데 계약 규모가 10년간 40조 원이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 규모다 뭐 이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뭘 그렇게 이게 공급을 하길래 1년에 4조 원씩 10년간 40조 원이나
맺었을까?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게 40조 이상 한 건 없고요. 10조 정도 했던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다른 기업이. 근데 이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40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 니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고사양 양극재인데 요게 이제 좀 놀라웠던 건 금액도 금액인데 원래 삼성 SDI 주력 양극재 공급사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거기도 배터리 소재 하는데 거의 이제 많은 양을 삼성에 주로 납품을 해요. 삼성하고도 합작사까지 만들 정도로 관계가 되게 좋은데 되게 깜짝 놀란 게 갑자기 포스코가 그것도 무려 40조짜리를 공급한다니까 이거 양사관이 또 문제 생겼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기술력이 뭐 더 좋은 걸 개발했을 수도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삼성 SDI의 좀 전략적 선택 아니냐.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지금 가장 좀 투자를 적게 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어차피 이제는 진격을 해야 되고 미국에도 지금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때도 한번 다뤄드렸지만 GM이 LG랑 이게 틀어졌다 뭐 얘기 한번 저희 다뤘잖아요. 그때 삼성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공시 나오면서 이거 진짜로 좀 유력해진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40조면 10년치거든요. 10년 동안 700만 대를 공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이 자동차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좀 굉장히 큰 회사랑 삼성 SDI가 좀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스코 케미컬에서 이렇게 많이 받을 정도니까 미국의 스텔란티스랑은 이미 좀 공급을 한 상태인데 또 다른 새로운 또 공급처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포스코를 선택한 배경은 요새 원자재법이다 그래가지고 인플레 감축법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져가는 게 거기에 중국산 소재나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포스코가 이런 수직 계열을 되게 잘 해놓고 있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그럼 들어오지 않아요? 중국에서 안 하고 저기 아르헨티나. 여모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호주에서도 가져와서 뭐 호주에서 정제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와서요. 한국에서 이거를 정제를 해요. 그럼 한국과 미국은 이게 FTA 체결 국가죠. 그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스코 제품은 리튬은. 근데 그 리튬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또 양극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부터 포스코가 이 좀 중국이 잘하는 쪽 있죠.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입장에서는 포스코 거 쓰면 보조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40조나 계약을 했다는 건.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양극재, 음극재 말하는 게 그 배터리 보면은 이렇게 볼록선하게 플러스 양극. 그 밋밋한 데에 음극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게 맞습니다. 양극재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 물론 이제 약간 좀 품질이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양극재 중에서 이 저기 포스코 케미칼이 만든 거는 하이니켈이라고 뭐냐면요. 하이니켈은 뭐냐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이제 NCM이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게 보통 옛날에는 뭘 많이 썼냐면 6이라 그래가지고 6은 니켈이 6이에요. 망간이 2. 그러니까 이 100% 중에 60%. 100 중에. 이거 다 합치면 이제 100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데 이번에 공급하는 건 뭐냐면은 NCA 배터리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NCM 말고 망간 대신 이제 알루미늄인데 왜 알루미늄 넣냐면 알루미늄은 출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전동공구 있죠. 미국은 전동공구 많이 쓰죠. 거기에 보통 들어가는 게 NCA예요. 양극재가. 그건데 이걸 이제 전기차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NCA라는 그 알루미늄을 쓴 하이니켈이라는 그 양극재를 이 포스코나 그 아까 에코프로비엠 거기서만 우리나라만 이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술력이 지금 한국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어렵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보통 아까 6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이니켈은 니켈이 8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8이잖아요. 근데 니켈이 8 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은 밀도를 담당하고 주행거리를 담당해요.
예. 이거 많이 넣으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예. 좋은데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걸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술력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 예전에 한번 저희 다뤘잖아요. LNF가 그 9가 넘는 그 니켈 비중이 9가 넘어요. 90%.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거 함부로 공장 짓지 마라. 위험해서? 그때 막았잖아요.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LNF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 이상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니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정하고 좀 그럼 불안정하다는 게 터진다는 거예요. 화재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다 독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 80% 이상 되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정말 그렇게 보면 양극재가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 이런 음극재는 그럼 뭐로 만들어요? 그러면 음극재 흑연으로 만들어요. 흑연? 그거는 뭐 그렇게 천연 흑연, 뭐 인조 흑연. 근데 이 음극재 이런 흑연 같은 건 거의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거의.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또 음극재를 만듭니다. 그럼 그것도 IRA법에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걸 다 해요.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삼성 입장에서는 포스코 계열로 조달을 받으면 이게 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3월 8일경에 유럽에서도 원자재법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유럽 내에서 이렇게 이제 뭐 리튬이나 이걸 정제한 걸 일정 부분 써라. 그래야지 보조금 그래야 준다. 보조금 주겠다. 뭐 아니면 혜택 주겠다. 이게 아마 유럽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이걸 같이 하면 그 현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하는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LG든 삼성이든 SK 입장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조달 받아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부터 받아준다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 포스코 계열사가 그런 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땅땅님이 그렇게 좀 불안정하지만 고효율인 배터리 때문에 차량 화재 같은 거 전기차 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요즘에 이제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화재 사고가 나냐면요. 꼭 이게 니켈 비중이 높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닌데 이게 보통 양극에서 음극 갔다 음극에서 양극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충전 방전하면서. 충전하고 이제 방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 중간에 분리막이 있잖아요. 근데 분리막에 양극과 음극은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이게 액체로 돼 있는데 중간에 분리막인데 근데 약간 분리막에 구멍을 살짝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리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충방전하면 이게 약간씩 구멍이 뚫리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사고 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은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스파크 나서 화재 사고 난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하려는 게 전고체 배터리는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고체라서 그냥 분리막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고체이기 때문에 둘이 양극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하는데 대신에 그만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거고. 말란 김에 그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아직도 뭐 별다른 얘기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삼성 SDI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발은 하고 있고 가장 앞선 회사로 그때 점쳐졌던 게 도요타거든요. 도요타가 저번에 한번 어디죠? 도쿄올림픽인가요? 그때 한번 공개를 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차. 한참 작년인가 2021년. 잠깐 유튜브에 한 20초짜리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지. 맞아. 그때 나왔었어요. 그 후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또 이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네. 테슬라가 뭐 4680이라는 배터리를 양산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를 이렇게 판도를 다 뒤흔들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4680 배터리. 난 그래서 4680에서 이게 뭐지? 별 의미는 없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가 세 가지 종류인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은 이제 우리 그냥 알카라인 전지처럼 똑같이 일반 배터리, 그런 똑같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각형은 네모나게 생겼어요. 진짜 네모난 통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각형의 장점은요 무겁지만 이게 잘 포장이 돼서 되게 단단하고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는 뭐냐면 우리 약봉지처럼 그냥 주머니 모양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의 장점은
이게 밀도가 되게 좋아요. 그 고성능 배터리 많이 들어갑니다. 예. 대신에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근데 원통형은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좋고. 그 둘둘둘둘 말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 단가가 싸다고. 제조 원가도 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테슬라는 항상 원가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예. 근데 여기에 최대 단점이 아까 제가 4680인데 옛날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1860 배터리라고 있어요. 지름이 18mm, 높이가 60. 요건데 작겠죠, 당연히. 그래서 1860. 네,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어디냐면 캠코더. 캠코더에 들어가는 그 옛날에 그 이 동그란 그 배터리 있거든요.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부터 아마 썼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좀 긴 거 그러니까 배터리 일반 건전지보다 원래 긴 거. 캠코더 하면 일본이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 약간 알카라인 전지처럼 생겨서 충전 가능한데 그 조그만 거. 그게 1860 배터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작아서 전기차에 못 써요. 그 다음 나온 버전이 2170. 21mm 요 지름이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요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실제 요게 LG도 만들고 파나소닉 다 만들거든요. CAT에.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해요. 근데 그 수많은 배터리를 묶어요. 원통형 배터리를. 묶어서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작으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동그랗잖아요. 중간중간 틈이 나와요. 쌓아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네모난 거는 그냥 꽉꽉 채워놓으면 되는데 파우치도 그냥 부피를 차지하는구나. 근데 이 동그란 거는 동그라니까 이거를 옆으로 쭉 세워보세요. 그렇지. 상상을 해보세요. 중간에 공간이 비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거 이거 크게 만들자. 아예 크기를 키워서 4680. 그래서 4680 이렇게 지름을 2배로 딱 넓혀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겠다고 한번 선언을 했고 2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번에 양산에 성공했다고.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가 아니고 전기차 회사인데. 근데 직접 자기네가 만들겠다라고도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걸 양산을 성공했지만 이제 대량 양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당연히. 아직은 이제 대량 양산까지 시간은 걸리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를 이제 만든 거는 결국엔 이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공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럼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가 기존 제품보다 5배나 올라가요. 밀도가 증가하면요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가도 더 써요. 더 적게 만드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개발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거 게임 체인저 아니냐.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드디어 배터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원래 테슬라 말고도 갑자기 요즘에 GM도 하려는 좀 의도가 보이고 BMW도 우리 원통형 하겠다. 원통형 배터리로? 네,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 좀 대세가 원통형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니, 값도 싸고 더 성능이 좋다면 오래 간다면 당연히 좀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그로 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그리고 저렴하고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대량으로 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뭐라고 했냐면 나 혼자 못한다. 이 많은 양을. 그래서 파나소닉하고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LG도 지금 우리 한국의 오창 공장 거기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을. 원통형 배터리를. 그리고 삼성 SDI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46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46파이? 그러니까 지름은 46으로 결정됐는데 높이 있죠, 요거. 요거를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80은 높이가 80. 아니 그냥 배터리 원통형으로 4680이든 뭐 이게 한 100백으로 이렇게 100천으로 이렇게 만들 그게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게 쉬웠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게. 아니 어려우니까 이 4680 이거 하면서 이게 판도를 뒤흔들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공정이 쉽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늘어날수록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공정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그 우리나라 업체들은 배터리 업 3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통형보다는 아까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좀 원래 그쪽이 비중이 좀 높았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우리도 이거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지금 LG와 삼성은 원통형을 해요. 실제 하고 있고 LG는 이미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도 이걸 하는데 삼성 SDI는 원래 각형이 주력인데 이번에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46파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삼성과 LG는 좀 본격적으로 이쪽에 좀 투자를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전체 비중에서 각형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지금 분위기는 테슬라가 이걸 성공을 한다면 예. 원통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한테 4680이 만드는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라이센스 받아서 그냥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각 회사마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680 말고 뭐 파나소닉도 있고 469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뭐 거예요. LG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도 있으니까. 예. 이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만나보고 싶네. 네. 그 다음에 요즘 그 항공 관련 주가 랠리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여행 많이 이제 요즘 주변에 보면은 여행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가? 많이 올랐어요? 그 항공 관련 산업 주가들이? 그 항공 관련주들이 일부 기업들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오른 기업들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LCC라 그러죠. 저비용 항공사. 예, 그리고 예. 이제 국적 항공사를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렇죠. 여긴 대형 항공사고 예. 저비용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대형 항공사들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화물로. 예. 그래서 역대급 이익을 냈어요. 사실 대한항공만 해도. 아, 오히려 이익이 더 많았어요. 엄청 그때?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니까요. 아, 그랬지. 항공화물로 이 급하니까. 요금이 비싸졌구나. 비싸도 또. 그냥 이쪽으로 붙여버려요. 아, 근데 항공화물 더 비싸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은 여객에서는 좀 까먹었어도 항공화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이게 이제 정반대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여객 그 항공 운임은 떨어져요. 예.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 이슈가 많이 풀렸거든요. 예. 컨테이너선도 지금 이제 공급이 풀렸으니까. 예. 근데 지금 LCC 이 저비용 항공사 타고 다들 어디 가시냐면 저기 가까운 데 가죠. 유럽 같은 데 안 가고. 일본, 중국. 일본, 뭐 중국 아니면 저기 중국은 요즘 못 들어가요. 동남아. 아, 예. 동남아는 원래 옛날부터 저비용 항공사의 동무대라는 좀 표현은 그런데 비중이 높았죠, 거기가. 예. 근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 이 국제선 비중 중에서 이쪽 그 동남아나 일본 비중을 공격적으로 좀 안 늘리고 있어요. 옛날에 또 항공화물로 예. 돈도 많이 벌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점유율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냐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들 그쪽으로 가잖아요. 일본 뭐 이쪽으로. 예. 다들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시니까 수요가 폭발했고 일부 항공사는 2019년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수치가. 코로나 전이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 보복 여행이네. 완전 보복 여행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운항수도 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 올라간 배경이 예. 요새 이제 예약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공값 이 티켓값이 비싸요. 예. 싸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싼데 그렇죠. 예. 왜 그냥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막 여기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예. 공급이 늘잖아요. 예.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아직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 구조조정 좀 이슈 있어가지고 예. 항공기가 제대로 좀 공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공급을 하려면 또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수요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는데 이걸 이제 감당할 비행기가 좀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옛날에 HMM이 주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 그러니까 지금 운임지수, 여객 운임이라 그러죠. 예. 여기가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좋고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쪽 비중이 좀 낮으니까 예.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고 화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소외받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2%인가 3%밖에 못 올랐어요. 약간 아니 그 차이가 좀 그러면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같은 경우에 네. 이쪽에 주력하니까 여기 공급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금방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어날 만한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럼 앞으로도 여기 주가는 계속 지금도 엄청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르겠네 그러면.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것도 증권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제 어떤 분은 아니다 늘 수 있다 뭐 대한항공이 늘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지금 공급을 안 하거든요 많이. 예. 근데 대한항공이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좀 영업을 안 하는데도 아직 있나 봐요. 예. 지금 이제 약간 소극적인데. 예. 근데 이제 여기도 결국 시간 지나면 늘리겠죠. 예. 그래서 결국 어차피 공급은 정상화된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수요라는 게 지금은 폭발하지만 예. 또 지금 방학이잖아요. 예. 방학이 끝나면 조금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겠네. 이런 이제 의견도 예.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 보복 이 여행이라는 게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유일하게 못한 게 지금 뭡니까? 해외여행은 못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이게 단지 그냥 이대로 뭐 방학 끝났다고 끝날 이슈는 아니고 1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급을 그렇게 좀 쉽게 늘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항공사는 외화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항공기 도입할 때 뭐 리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달러 부채거든요. 근데 환율 떨어지면 달러 부채가 떨어져요. 이자 비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좋죠. 유가도 지금 70달러대까지 다시금 나. 그러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비용은 줄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게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뭐 안 좋게 봐도 나쁠 건 없는데 물어보시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이 좀 충돌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점은 애들 방학. 방학 끝나거나 아니면 공급이 다시 좀 늘어나서 티켓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혹시 주주분들은 이 티켓 값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좋아진 건 누구나 아는데 그렇죠.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사들, 조선업체들 그 좀 뭐 호황이라는 건 지금 계속 뉴스로 나왔었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까 이게? 이거 작년에 워낙 좋아가지고 올해는 사실 수주가 좀 줄 거라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망도 그랬어요. 수주 줄겠지. 그리고 각 업체들도 목표치를 다 낮춰서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1일 이번 이제 2월 1일 기준으로 연초에 이제 목표치 제시했잖아요. 26억 달러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25억 6천만 달러 달성을 했어요. 98.5니까 이제 2월 됐는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그냥 싹쓸이 수주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14% 정도니까. 근데 일부 사무중공업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보수적으로 제시했어요. 목표치를. 작년에 너무 LNG랑 컨테이너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했는데 이 보수적인 수치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근데 그렇게 보는 배경은 올해 좀 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에 LNG랑 컨테이너선을 너무 많이 수주하니까 이게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 올해 또 이렇게 발주가 될까? 피크아웃 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발주가 잘 되냐면 친환경 선박이 좀 발주가 좀 잘 되나 봐요.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배를 운항할 때는 탄소 배출이 많은 보통 벙커 CU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탄소 배출이 많아요. 또 당연히 그게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발주를 하는 게 LNG 연료 추진선이라고 LNG를 거기다가 연료로 넣는 거예요. LNG 태워서 가는 거? 맞아요. 우리 그 천연가스 그 버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LNG 운반하는 선박도 굉장히 고부가 가지고 이제 돈이 비싼 배인데 추진한 LNG를 태워서 가는 이 선박도 비싸죠 대신에. 그게 약간 이중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벙커 CU도 쓸 수 있고요. LNG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이브리드 차 있죠. 그거 똑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환경 규제가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죠. 적정 레벨 이상으로 탄소 배출을 하면 등급제를 매겨요. A, B, C, D. 여기 만약에 어떤 회사가 2로 잡혔다. 운항 금지당합니다. 운항을 못해요. 그럼 그 선주는 그냥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친환경 선박을 더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사무중공업이 아마 수주한 것도 그 선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좀 독특했던 게 보통 LNG 연료 추진선을 수주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 거는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메탄올도 알코올? 친환경이에요 되게. 그렇겠죠.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LNG랑 경쟁하는 건데 이것도 현대중공업그룹이 예전에 수주를 따낸 게 있거든요. 메탄올도 엔진으로 연료로 써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굉장히 큰 그 이 선주 쪽에서 유럽에 뭐 덴마크의 머스크인가 그런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에 예전에 발주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12척 수주를 받았는데 머크스겠지 그러니까. 머크스겠죠. 일론 머스크 말고 머크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메탄올 쓰는 이유는 이제 환경 규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해야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또 현대중공업이 그걸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 기술하면은 한국하고 중국, 일본 요 세 나라가 가장 거의 뭐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세계 1위 수준은 아직도 중국이죠. 중국이죠, 중국. 왜냐하면 중국은 그 저부가 가치 선박 있죠. 예. 석탄이나 목재 실어 나르는 벌크선인데 예. 그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해요, 그걸. 한국은 그런 건 안 하고 거길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어서 그래서 1등인데 고부가 가치선은 확실히 한국이 1위입니다. 그렇군요. 7785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그 여미사님 반갑다고 하면서 국내 주식 중에 배당금을 매주 아니면 매월 주는 회사가 있는지.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분기 배당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기 배당? 네, 매월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올해 배당은 언제? 왜 작년 연말에 한번 그 배당난 거 했잖아요. 언제 배당? 이게 아마 이제 바뀔 건데 그 거래소 이사장이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주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이제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말에 우리가 보통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내년에 올해 배당을 받잖아요. 올해 실적 가지고. 그러면 올해 연말에 배당락 전에 사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럼 올해 배당금을 내년 주총에서 확인 가능하죠. 주총에서 결정해요.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이제는. 그럼 그 후에 이제 주주를 결정해요. 배당금을 먼저 공시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보고. 그럼 이제 배당락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게. 그럼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선진국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